참 새침한 미국, 좀처럼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미국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장 공포, 낮은 거래량, 오늘 밤 대선 토론. 그만큼 오늘 시장은 여러 촉매를 소화해야 했고 그대로 시장의 변동을 초래해줬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건 TSMC가 예상보다 나은 8월 실적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걱정한 반도체 부문에 대한 회복 가능성으로 이어졌고 브로드컴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회복세를 이날은 이끌어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 부분은 바로 은행주였습니다. JP모건이 수익 전망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게 설정됐다라고 밝히면서 장중에 이날은 7%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 친구 골드만삭스도 실적은 비슷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두 은행이 각각 부진한 전망을 제기하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왜냐? 금융주의 부진은 결국 대출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투자 수수료의 둔화를 의미하겠죠. 결국 미국 경제의 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시장이 부진했는데 기술주와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라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좋은 뉴스 하나는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10월 10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월 17일 자정까지 테슬라 주주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주주라는 걸 인증하면 10월 10일 LA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된다.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코스피. 어제 우리 시장 반등폭은 강보합 수준, 원인은 심장이 펌핑되면서 이 전체적인 몸에 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삼성전자, 제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입니다. 두 번, 아니 세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연중 최저가. 그렇게 팔았나, 누가 그렇게 팔았나 두 팔 걷어 올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보니까 이 매도 상위 창구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표적인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코스피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밀리니까 지수가 어떻게 더 올라갈 수가 있었겠을까요? 더 이상 숨구멍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내심,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어제만 그런 거겠지라는 기대를 걸려고 하던 찰나에 덜컥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무언가 보니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제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큰 폭으로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장 마치고 나온 뉴스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게 과연 오늘 장에서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숨구멍을 찾아 올라가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시장에서 한 줄기 빛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화장품. 어제 시장은 하반기 화장품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대선을 두 달여 남짓 앞두고 있는 이 시점, 해리스 트럼프 수혜주도 꿈틀거립니다. 어제도 언급드렸듯이 생물보안법 이슈의 수혜주,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중국 드론 대응법의 이슈에 드론 관련주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눈이 쏠린 곳은 첫 번째로는 과대 낙폭, 두 번째로는 대선 이벤트의 수혜주. 여기에 해당하는 곳을 오늘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게 화장품입니다. 이쪽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나오죠. 바로 수출 데이터. 하나증권에서는 하반기 핵심은 수출이다라고 합니다. 왜냐 보니까 요즘 50bp 확률은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고 수출주 쪽으로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죠. 수급이 이미 받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장품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개월 만에 30% 빠진 화장품주, 지금이 과연 매수 타이밍이 될까요? 사실 상반기만 해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잘 나갔던 섹터, 바로 나야 했던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은 5월 이후에 2달 만에 약 30%에서 한 40% 대폭 상승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전성기를 누비던 화장품이 왜 그러면 그동안은 빠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화장품 업종 주도주 하면 아모레퍼시픽이죠. 업계 리더가 실적으로 업계에 찬물을 확 뿌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틀 만에 떨어지는 걸 잡을 새도 없이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그나마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던 화장품 기업들, 미국마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미국마저라고 하면서 우리 그러면 살아날 구멍 없겠는데 라는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지레 겁을 먹은 증권가는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합니다. 6월 목표 주가가 24만 원까지 올랐던 아모레퍼시픽, 이제 현재는 16만 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 며칠 증권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거 알아? 사실 우리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건전하게 털털 털어내고 있었던 조정이었어. 속았지라는 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가적으로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은 건 바로 한국의 화장품 지역별 수출 추이입니다. 쭉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각 나라별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같은 기간에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은 함께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봐도 K-뷰티 검색하면 이 관심 국가는 더 다양해지고 관심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의 흐름을 보면 사실 모든 화장품이 잘 갔냐, 또 그것도 정도에 있어서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대형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물론 올랐지만 어제 강했다고 느낀 건 전반적으로 중소형 단이었습니다. 실리콘투, VT 같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갖는 의문 하나는 상반기처럼 중소형주와 대형주 같이 올라갈지 아니면 나뉘어서 올라갈지 증권가의 시각부터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판 보시죠. 4분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할인해서 사고 싶게 만드는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요. 이런 탄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업종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때 DS투자증권에서는 현재 고가 라인업보다 저가의 고품질 화장품이 잘 팔리는 시장 환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ODM 업체는 외주를 받아서 생산만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갈 수 있는 화장품, 대형주, 소형주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까요? NH투자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은 내년 중국 적자 규모를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한들 밸류에이션 바닥을 이미 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번에 리들샷도 그렇고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걸 사용했다? 품절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황형 전 세계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중소형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잠시 후 3개월 동안 30% 빠진 화장품주, 지금이 과연 매수 타이밍일지, 그 안에서 대형주 또는 소형주, 그 선택의 기로에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이벤트가 있죠. 드디어 오늘 오전 10시 미국 대선 TV 토론이 열립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양당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 오늘 날씨 예측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 어려운 일도 중국 때리기에 있어서는 한마음이 됩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수혜를 톡톡히 보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드론. 더 크게 이거를 보면은 방산입니다. 드론 이슈가 있었죠. 좀 더 확장을 해서 본다면 방산으로 보겠습니다. 이 잠잠했던 방산, 어제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호평이 나왔고 거기로 인해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한국은 고품질의 방산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고 납품하는 게 강점이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도요.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한 K9 자주포는 나토 회원국 6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이날은 네덜란드가 국방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방위 산업에 뛰어난 한국을 잠재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드론까지 살짝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국은 드론에서도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라고 하면서 드론에 대해서도 그 전문성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양 수혜까지 본다면 방산, 그 전망이 좀 궁금해집니다. 중국 때리기 중 하나 제약바이오도 있었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싼데도 100만 원대 돌파를 합니다. 다만 따지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더라고요. 빈익빈, 부익부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 전반적인 CDMO 시장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최고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동안 도이치뱅크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가 교체가 되면서 테슬라 안에서도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잡았다라는 점에서 테슬라에게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던 로보택시 이슈도 함께 테슬라와 함께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이 유럽연합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서 벌인 8년에 걸친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U 최고법원인 ECJ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조세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EU가 그동안 부과했던 과징금 130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9조 원이 반발해서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날은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펙. 경기 둔화가 반영이 되면서 중국 쪽으로 핵심이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더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하강을 했습니다. 수요가 더 내려갔고요. 7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이어지는 코너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드론 방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본다면 방산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방산, 어제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다가 트럼프양 수혜까지 받으면은 전망 좀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조금 견고한 섹터들을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방산 이런 섹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섹터들의 공통점이 사실 지금 가장 큰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좀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라는 좀 전망들이 많은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도 대선 토론이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불확실성
안정성에서 어느 정도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이 방산이라던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도 좀 모멘텀이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단 폴란드 방산 전시회가 일단 개최가 됐었죠. 근데 일단 그 안에서도 좀 어느 정도 호평을 많이 받았었고요.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방 예산이 거의 뭐 GDP의 4.7%까지 좀 육박을 할 정도로 굉장히 국방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일단 내년도 이제 국방 예산을 한 65조 원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안에서 이 방산 수주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현재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폴란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오르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단 잠수함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 자체는 3.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규모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2차 이행 계약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 안에서 좀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그 전시회가 진행 중에 계약이 완료가 되진 않았고요. 다만은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 4분기 안에는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르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오션이라던가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참가를 해서 다른 국가들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기술력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뭐 외부적인 요인들로 봤을 때도 좀 경쟁력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단언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부터 이번 그 폴란드 방산 전시회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방산 전시회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4분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방산업의 어떤 성수기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호주도 있고 필리핀 그 박람회도 있고요. 10월 달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방산 전시회가 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우려하시는 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좀 수요가 높았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요가 또 똑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전의 데이터들로 봤을 때 뭐 베트남 전쟁이라던가 좀 몇십 년 전까지도 좀 흘러가 봤을 때도 반복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들이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거의 한 6, 7년 정도는 계속해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이어져 왔더라라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우려들은 조금 좀 내려놔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은 뭐 전쟁이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던가라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좀 위축될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박람회 모멘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본 게 제약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비싼데도 100만 원대를 재돌파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나머지 수혜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시장에 조금 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이유라고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새로운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의 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그런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데다가 또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우려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그런 호재 뉴스가 또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론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나와줬었죠. 생물보안법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생물보안법이 완전히 뭐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된 건 아니긴 합니다. 이제서야 하원을 통과를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단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작을 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뭐 그리고 뭐 ST팜이라던가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또 CDMO 관련해서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집중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어제 발표를 했던 게 CDMO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CDMO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을 만큼 어쨌든 이 CDMO 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수요가 지금 과잉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캐파 자체가 많다라는 것들을 기업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확보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선을 계속해서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 원 선을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방 여력이 얼마나 있을 거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어서 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일단은 이번 CDMO 관련해서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CDMO 글로벌 산업 중에서 1등 기업이 론자였고요. 지금도 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탈란트라는 기업이었고 세 번째가 우시라는 기업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일단은 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카탈란트가 이제는 좀 아예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전향을 했고 전향했다기보다는 이제 할당을 거기다가 많이 캐파를 할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위인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번에 중국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에 어떻게 보면 좀 타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2위와 3위가 어느 정도 제외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4등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등과 3등의 점유율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미리 반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는 이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승폭이 좀 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도 그 폭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론자와도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어떤 경쟁자들과도 함께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 어떤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데이터상의 어떤 반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가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아직까지도 상방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이 지지부진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제 바이넥스는 왜 이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바이넥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ST팜이나 바이넥스도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원래는 바이넥스가 사실 그 중소형 CDMO 단에서는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ST팜이 좀 먼저 어떤 좀 이슈를 보냈습니다. 그 길리어드 쪽으로 어떻게 보면 CDMO 그 수주를 따냈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냈기 때문에 보도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넥스보다 ST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는 먼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넥스가 조금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꺾인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바이넥스도 그렇고 ST팜도 그렇고 여전히 좀 본업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CDMO 관련한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는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조정 시에는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앞으로 좀 충분히 좋은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단기적인 어떤 좀 모멘텀이라던가 단기적인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사실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32년까지는 그래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출이라던가 수주 데이터로 바로 찍히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신다면 조금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모멘텀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고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섹터도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너무 잘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섹터입니다. 3개월 만에 30% 이상 빠진 화장품주. 8월 수출 호조 이후에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 내러티브가 확산되면서 K뷰티의 인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가 발표 예정인 이 시점에서 주가적으로 그렇다면 봤을 때는 다시 저희가 또 한 번의 강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황 자체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 8월 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추가적인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좀 다시 유입이 되면은 그게 주가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8월 달에 수출을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K뷰티에 대한 어떤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북미 수출이 특히나 좀 많이 늘었는데 일단은 뭐 1억 5천억 달러 정도, 1억 달러 이상 좀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최대 좀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화장품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북미 매출이 중국 매출을 좀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는 특히나 이 스킨케어 쪽의 어떤 매출이 지금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의 호황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보게 되면 한국콜마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선케어 쪽에서 많이 좀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의 상승이라던가 탄력도 이런 것들이 이런 원인들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비중국 그 지역들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좀 뭐 피크아웃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시기상조였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이면은 오늘이네요. 네, 오늘이면 또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좀 발표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10일에 한 번씩 발표가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좀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다가 이제서야 조금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반기 성수기를 또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죠. 광군제라던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감 자체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길죠. 저희가 5일이고 중국도 일단은 연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면세점 법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북미 매출 비중이 좀 높고 북미에 대한 어떤 좀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DM 관련해서 이제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그동안에 화장품의 급락을 좀 이제 야기했던 맞아요.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급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 딛고 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대 낙폭에 대한 어떤 되돌림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좀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좀 구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지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형 화장품주 뭐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주셨고 LG 생활건강 물론 올라왔지만 어제 강했다고 느낀 건 전반적으로 중소형 단이었습니다. 어제도 뭐 실리콘투, VT 같은 기업들이 올랐는데 상반기처럼 그러면은 중소형주와 대형주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게 좀 나뉘어서 올라갈까요? 사실 중소형주에 대한 구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투심이 좀 몰리고 있고 북미에 대한 노출도가 좀 높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몰리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화장품주들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또 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북미 매출에 대한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화장품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존에 강했었던 실리콘투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VT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지금은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 아이스크림처럼 주르륵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삼성전자 장중에 최저가 찍었고요. 매도 상위 창고에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이제 실적까지 부진할 거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하니까 정말 이거 반도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들고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게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 시장 삼전까지 이거 발목 잡는 거 아닌가요?
발목을 이미 많이 잡고 네. 있어가지고 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일단 역시나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강한 매도세가 많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점점점 밑으로 좀 끌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좀 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바뀐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뭐 투자 어떤 회사들, 투자 은행들의 뭐 투자 의견 자체가 조금씩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전히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수요에 대한 좀 강한 어떤 수요를 좀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4대 고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오라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AI의 강한 수요를 지금 좀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 워낙에 또 7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밑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AI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자체를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밀렸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기회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좀 블랙엘 관련해서 어떤 좀 모멘텀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블랙엘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공급 제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여전히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가질 거다라는 좀 의견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계속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최저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이주연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